안녕하세요. 저는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자식은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렵다는 말 아시나요? 사실 전 이 나이 먹도록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서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남의 자식을 키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전 남의 배에서 나온 자식을 셋이나 키웠거든요. 그런데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남의 자식이 어찌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엄마로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해왔던 제 노력을 처참하게 짓밟은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후반에 시작된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결혼 후에 돌변하더군요. 결혼하자마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건 물론 툭 하면 저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엔 요즘과는 달리 여자가 참고 살던 시절이라 저도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수준이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죠.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되었을 때였어요. 집착이 심한 남편의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었으면 이혼 후에도 가끔 왕래하며 지냈을 텐데 그건 정말 너무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그렇게 저는 30살에 이혼녀가 된 후 앞으로 남자 같은 거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믿었던 전 남편에게 그런 짓을 당한 후 남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에 서빙에 온갖 잡일을 하며 혼자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혼녀라서 그런지 식당에 오는 손님들 중에 절 만만하게 보는 남자들이 많더군요. 어이, 미스 김, 여기 옆에 좀 앉아봐. 어허, 얼른 앉아보래도 우리 미스 김이 따라주는 소주나 한 잔 마셔보게. 에이, 진짜 이혼녀 주제 왜 이렇게 튕겨? 아유, 우리 미스 김 뒤태가 아주 죽이는데. 어때? 오늘 일 끝나고 나랑 재미 좀 볼티어? 미스 김도 혼자라서 외롭지? 이 오빠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뭐라고? 싫다고? 참나, 파릇파릇한 처녀도 아니고 달고 다른 이혼녀가 뭘 그렇게 비싼 척이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여기 사장 어딨어? 야, 나 기분 나빠서 계산 못하겠으니까 이거 치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절 술집 여자 취급할 때마다 당황스러워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도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 처지에 손님들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꾹꾹 참다가 집에 가서 혼자 울곤 했죠. 이혼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에게 전 남편을 소개시켜준 지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손님들의 그런 더러운 농담도 해가 거듭될수록 면역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어쩌면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독해져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부턴 그런 손님들한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맞받아 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미스 김, 내가 오랜만에 내 친구까지 데리고 왔는데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얼른 와서 술이나 따라봐. 이보세요 박 사장님. 여기 술집 아니고 해장국집인데 헷갈리시는 걸 보니 대낮부터 술을 많이 잡섰나 봐요. 아무래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길 알려드려요? 저 앞에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쭉 가세요. 그러면 박 사장님이 그렇게 아가씨들 주물러대는 단골 술집이 나올 테니까요. 뭐야? 미스 김,
지금 미쳤어? 나 손님이야. 손님이 왕인 것도 몰라? 손님이 왕인 거 아니까 길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리죠. 안 그래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얼굴이 박 사장님이 그렇게 예뻐하는 술집 미스김인가? 20대 파릇파릇한 아가씨들도 많은데 왜 30대 중반이니 김송숙이를 찾고 그러세요? 아휴, 아무래도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걸 보니 안경이라도 하나 맞추셔야겠네. 아예 안경집도 어딘지 알려드려요? 아니면 조용히 해장국만 드시다가 가시던지요. 저를 몇 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단골 손님들도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기 시작하자 꼬리를 말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약해 보이면 무시당하나 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끝까지 버럭 화를 내며 싸움을 걸어대는 손님도 없진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핏대를 세워가며 같이 싸워댔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식당 사장님이 그런 저를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긋지긋한 진상 손님들을 제가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도 악착같이 살아갔어요. 혼자 사니 돈 나갈 일도 별로 없어서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은 거의 다 모아두었죠. 솔직히 혼자라는 것 빼곤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올 때마다 가슴 한켠에 헛헛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정상적인 남편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자식을 낳아 도란도란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남들은 다 누려보는 행복을 저만 못 누린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우울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나이 많은 이웃남을 소개시켜 준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전 남편에게 대여서 그런지 재혼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거절하고 계속 혼자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홀로 보냈던 거죠. 저는 그때 원래 일하던 식당에서 나와 모아둔 돈으로 순댓국집을 작게 차려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근처에 공사장이 많아서 그런지 손님들은 대부분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시 노가다꾼들답게 입이 참 거칠더군요. 어이 아줌마, 왜 빨리빨리 안 갖다 줘요? 배고파 뒤지겠네. 에이씨, 밥 기다리다가 송장 치르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요? 예, 갑니다. 가요. 아줌마, 순댓국이 이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먹어? 무슨 뚝배기를 지옥불에 넣고 삶았나? 후루룩 후루룩 먹을 수가 없잖아. 반말과 욕설은 기본에 순댓국이 원래 뜨거운 음식인데 왜 이렇게 뜨겁냐는 둥, 기억해 놨다가 식혀서 주면 왜 또 식었냐는 둥, 비위 맞추기가 아주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죠. 그래도 저는 제 가게니까 적당히 웃어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중엔 하도 그런 손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노가다꾼들은 원래 인성이 안 좋구나 하는 편견까지 생기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 편견을 깨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식당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더러워진 옷에 떡진 머리는 다른 노가다꾼들과 똑같았지만 순해 보이는 인상과 부드러운 성격만은 다르더군요. 하루 종일 경박하고 무식한 손님들만 상대하다가도 그 손님만 오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순댓국을 서빙하다가 발이 미끄러워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뚝배기는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뜨거운 순댓국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국물을 맞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욕설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허겁지겁 달려와 절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옷에 다 튀고 너무 뜨겁겠어요. 일단 뚝배기 조각에 찔리면 위험하니까 제 손 잡고 일어나세요. 가서 찬물에 얼른 담그시고요. 빗자루 주시면 여긴 제가 치울게요. 자기 식당도 아닌데 먼저 나서서 치워주고 혹여나 제가 다쳤을까봐 걱정해주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분께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전처가 바람이나
애 셋을 놔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혼했다네요.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던 우리 둘은 그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죠. 둘 다 재혼인데다 나이도 40대 후반이라 결혼식을 올리는 건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가던 날 저는 17살이던 큰아들, 15살이던 둘째 딸, 그리고 10살짜리 막내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사춘기였던 첫째와 둘째는 절 달갑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얘들아, 아빠가 저번에 말했지? 이제 너희 새엄마가 된 사람이야. 앞으로는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 알았지? 엄마 무슨? 날 낳아준 사람도 아니면서 무슨 엄마야? 아빠는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와요? 기분 나쁘게. 효준이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런 여자라니. 너 아빠가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했어? 모르는 여자를 집에 데려온 건 아빠면서 아빤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아빠도 다른 여자 만나네요. 혼자서 착한 척, 순진한 척 다 하더니 결국엔 아빠도 여자만 밝히는 사람이었잖아. 이 나이에 재혼은 무슨 재혼이야? 재수없게. 아빠도 꼴의 남자라고 저 아줌마가 꼬리치니까 홀라당 넘어갔나 보죠? 너 이 자식 말 함부로 할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라면 몰라도 다 큰 사춘기 아이들이 새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격한 거부 반응에 당황스럽긴 하더군요. 그나마 아직 10살밖에 안 된 막내딸만이 저를 신기한 얼굴로 멀뚱멀뚱 바라보더라고요. 다행히 막내딸은 금방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더군요. 하지만 첫째와 둘째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전국 8도의 공사장을 누비며 일을 하다 보니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만큼 저 혼자 애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전 그때마다 애들과 친해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답니다. 효준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과일 갖고 왔으니까 이거라도 먹으면서 해. 배고프면 밥 차려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았지? 엄만 무슨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과일만 깎아주면 엄마인 줄 아나 보네. 딱 보면 모르겠어요? 아줌만 그냥 우리 집 식모라고요.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말 걸지 말고 꺼져요. 혜수야, 오늘 너희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네가 요즘 학교에서 집중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 설마 친구들이 괴롭히는 건 아니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뭐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고민은 들어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봐. 아줌마가 뭔데 내 고민을 들어줘요? 진짜 웃기네, 이 아줌마. 저기요, 아줌마가 아무리 착한 척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 엄마라고 하기만 해봐요. 그 머리카락을 확 쥐어 뜯어버릴 테니까. 애들은 저에게 참 모질게 대하더군요. 도대체 저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 자리를 뺏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싫었던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엄마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매일같이 고민했지만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말도 상냥하게 걸어보고 과일이며 간식이며 챙겨도 보고 간섭하는 게 싫을까봐 조용히도 있어봤지만 전부 다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둘째는 남편에게 저를 이간질 시키기까지 하더군요. 남편이 지방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날엔 어김없이 둘째의 생쇼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 아줌마가 며칠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날 방에다 가둬놓고 개패듯이 팼다고. 하마터면 아빠 얼굴도 못 보고 나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야. 뭐라고? 혜수 너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거짓말 아니야. 진짜라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막 때렸다고. 오빠, 오빠도 봤지? 저 아줌마가 나 때린 거 봤잖아.
맞아. 나도 봤어. 저 아줌마가 해수 때리는 거 저도 봤어요, 아빠. 아빠, 저 아줌마 그냥 이 집에서 내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저를 모함할 때마다 순진한 표정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유일하게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막내딸이었어요. 언니, 오빠, 왜 거짓말해? 아빠가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랬어. 엄마가 빵도 사다 줬는데 안 먹겠다고 성질 부린 건 언니잖아. 언니가 주먹으로 뭉개서 싱크대 버린 빵도 엄마가 혼자서 다 치웠는데 왜 때렸다고 하는 거야? 언니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쵸, 아빠? 그럼 그렇지. 너희들 자꾸 거짓말하면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도대체 그런 나쁜 짓은 어디서 배운 거야? 너희가 엄마 없이 버릇없게 자랄까 봐. 이 아빠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너희를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해? 당장 새엄마한테 사과 안 해? 싫어요. 우리가 왜 사과를 해요? 사과는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사는 저 아줌마가 해야죠. 아빤 진짜 멍청해. 데려오려면 예쁘고 돈 많은 아줌마라도 데려오던가. 겨우 순댓국집이나 하는 아줌마를 데려와선 진짜 재수없어. 저는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과 막내딸이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백날 애써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재혼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더군요.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해주는 밥을 먹을 필요도 없어지자 더욱 심해지기만 했어요. 효준아, 학교 가기 전에 밥은 먹고 가야지. 아직 버스시가 남았으니 조금이라도 먹고 가렴. 에이씨, 진짜? 아줌마, 이딴 밥 필요 없으니까 차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학교 가서 애들이랑 사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하긴 무식해가지고 대학을 다녀봤어야 알지. 그래도 밖에서 맨날 사 먹는 것보단 집밥이 더 영양가 있고 좋지 않니? 그러지 말고 한 숟갈이라도 들어봐. 어? 아, 됐다고요. 진짜 이 아줌마가 미쳤나? 왜 이래? 제가 해준 밥이 먹기 싫다며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건 일상이었고 문을 쾅쾅 닫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도 부지기수였죠. 그럴 때마다 막내딸이 다가와 제 팔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었어요.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덩치도 있고 운동을 잘해서 유도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체대에 입학한 막내딸은 이제 자기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며 저를 더욱 챙기더군요. 하루는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한 저에게 다가와 이러더군요. 엄마, 내일 식당 쉬는 날이니까 저랑 데이트하러 가요. 시내에 돈가스 집이 하나 생겼는데 엄마랑 꼭 같이 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돈가스 집? 네, 친구들이 그러는데 가격도 싸고 맛있대요. 엄마 맨날 가게에서 남는 반찬으로만 밥 먹잖아요. 이번에 제가 알바비 받은 것도 있으니까 내일 꼭 가요. 다음 날 마지못해 따라가는 척 막내딸과 함께 시내에 나간 저는 왕 돈가스도 먹고 산책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가게에 들어간 막내딸이 갑자기 매니큐어 몇 개를 사더라고요. 갑자기 매니큐어는 왜? 너 운동한다고 손톱에 뭐 안 바르잖니? 저 말고 엄마한테 발라주려고요. 엄마도 식당에서 음식한다고 손톱에 아무것도 안 바르잖아요. 오늘같이 쉬는 날이라도 한 번씩 바르면서 기분 내야죠. 에휴, 어차피 발라봤자 내일 가게 나가기 전에 지워야 하는데 아깝게 뭐하러 발라. 그냥 너 친구 만날 때나 바르거라. 전 손가락이 뭉뚝해서 안 어울려요. 그러지 말고 이따가 집에 가서 제가 발라줄 테니까 한 번만 발라봐요. 네? 그날 집에 돌아와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제 손발에 매니큐어를 발라주던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몰라요. 평생 발라본 적도 없던 새빨간 매니큐어가 제 손톱에 칠해지자 저도 여자고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 막내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막내딸은 누가 뭐래도 제 가슴으로 낳은 진짜 딸이었어요. 그쯤 집안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노가다판을 오래 뛰며 일을 배운 끝에 건축 기술자가 되었는데 몇 년 전부턴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장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예전과는 달리 돈도 많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성격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행히도 저희 남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생겨 여유가 많아지니 주변 사람들에게 더 베풀더군요. 저랑 재혼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종종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형편이 나아지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후원도 하고 고아원에 기부도 하는 등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첫째와 둘째가 남편의 그런 착한 심성을 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죠.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하던 막내딸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 길이 아니다 싶었는지 꿈을 접더라고요. 엄마, 저 그냥 취업하려고요. 솔직히 이 나이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 그냥 저한테 재능이 없는 건가 봐요. 이제 점점 나이 어린 애들한테 밀리기 시작할 거 뻔한데 그냥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취업해서 월급 받으면서 살래요. 저는 그런 막내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못난 어미라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여나 막내딸이 우울해할까봐 수시로 기분을 살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줬죠. 그런데 워낙에 성격이 씩씩해서 그런가 금방 이겨내고 취업을 하더군요. 그러던 중 이미 30대 중반이 된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을 하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라던데 큰아들은 결혼을 하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더군요. 이제 나의 며느리 앞에서까지 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누가 어머니야? 당신, 내가 결혼 전부터 몇 번이나 말했지? 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라니까. 그냥 아줌마라고 해. 에휴, 아줌마. 우리 엄마 자리에 앉아서 기어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대접까지 받아내니까 좋아요? 혹시라도 우리 와이프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라면 당장 집어치우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효준이 너 이 자식. 결혼까지 한 놈이 와이프한테 모범이 되지 못할 망정 여전히 네 엄마를 깔아뭉개는구나. 이제 자식도 낳고 애비 노릇도 해야 될 놈이 아직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서 어쩔 게냐. 아 어쩌라고요. 아버지도 저 아줌마 편 좀 그만 드세요. 진짜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쯤 했으면 그냥 이 집에서 내쫓아도 되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자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도 저를 똑같이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저기요 아줌마, 이거 아버님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부엌에 좀 갖다 놔요. 그리고 물 한 잔 좀 시원하게 주시고요. 아휴, 그리고 좀 씻어요. 아무리 순댓국집 한다지만 돼지 비린내가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수준 떨어지게. 그런데 그렇게 절 무시하는 큰아들과 며느리도 막내딸 앞에선 쩔쩔매더군요. 막내딸이 운동을 그만둔 지는 꽤 됐지만 그 덩치와 힘은 어디 가질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더라고요. 새언니,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새언니한테 썩은 쓰레기 냄새 난다고 건방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빠도 싸가지 없는 걸론 전 세계 1등인데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 새언니도 우리 오빠랑 똑같네요. 새언니, 어른한테 그렇게 하다가 벌 받아요. 알겠어요? 아니 아가씨, 벌은 무슨 누가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가씨야말로 오빠한테 싸가지가 뭐예요? 그럼 싸가질 싸가지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왜요? 그래서 계속 우리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싶어요? 아니면 지옥까지 가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새언니 다리 확 분질러 줄까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진짜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 알았어요. 안 그러면 되잖아요. 하루는 막내딸을 통해 큰아들 내외가 저에게 하는 짓을 전해들은 남편이 절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자식들을 정말 잘못 키웠어. 애들 엄마랑 일찍 이혼하고 내 나름대로는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공부를 못해도 좋고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제발 바르게만 커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이렇게 눈에 뵈는 것도 없는 호로 자식들로 자랄 줄은 정말 몰랐어. 여보, 나랑 재혼해서 당신보다 한참 어린 애들한테 매일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재혼할 때 애들이 사춘기였잖아요. 사춘기 때 갑자기 모르는 아줌마를 엄마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아마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저럴 거예요. 그래도 저한텐 당신이랑 우리 막내 혜미가 있으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사실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할 게 뭐가 있나요?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들이 하는 그 못된 짓을 대신 사과하는 것뿐이죠. 저는 그런 남편과 손을 꼭 맞잡고 이겨낼 수 있다고 다짐했답니다. 여태까지 잘 참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편이 그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5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저는 운영하던 순댓국집을 그 건물로 옮기게 되었죠. 이젠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여유로워지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그때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몇 년 전 결혼한 둘째 딸에 이어 저희 막내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온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다던 예비사위는 막내딸처럼 성격도 살갑고 잘 웃더라고요. 직장도 괜찮겠다, 성격도 좋겠다. 우리 막내딸을 예뻐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결국 막내딸은 30대 초반에 예비사위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애들을 따라 절 무시하던 큰며느리랑 큰사위와는 다르게 막내 사위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부부는 닮는다더니 딱 막내딸이 저한테 하는 행동을 그대로 했죠. 장모님, 요즘 날씨가 더워서 몸이 좀 허하시죠? 이것 좀 드셔보세요. 틈만 나면 몸에 좋은 음식이나 보약을 지어 저에게 주는 건 물론이고 쉬는 날에도 절 챙기기 바빴어요. 장모님, 이번 여름 휴가 때 햄이랑 괌이라도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장모님도 같이 가요. 마음 같아선 두 분 다 모시고 가고 싶은데 장인어른은 지방에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워낙 바쁘시잖아요. 뭐? 나보고 괌에 같이 가자고? 나도 가게 문을 며칠이나 닫긴 좀 그런데 그냥 너희 둘이 다녀오렴. 부부끼리 오붓하게 가는데 늙은 내가 껴서 뭐 하겠어. 에이, 가게 문에 여름 휴가 간다고 써붙이면 되죠.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재혼하실 때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신혼여행도 못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때 못 간 신혼여행 지금 간다고 생각하고 저희랑 같이 가요. 아버님 대신 저희랑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전 사위 덕에 난생 처음 해외여행도 가보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와 둘째네가 저에게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막내딸 내외랑 같이 있으면 그 서럽던 시간을 다 잊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평생 동안 유지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불행하게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혜미야, 우리 예쁜 혜미야. 어떻게 엄마 두고 이렇게 먼저 가버릴 수가 있니? 어? 엄마한테 예쁜 손자 안겨주는 게 소원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가버릴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혜미야, 제발 돌아와 다오. 엄마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제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엄마 앞에 다시 돌아와. 제발 혜미야. 그 예쁘던 막내딸은 30 후반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늙은 나도 아직 살아있는데 그 어린 것을 왜 벌써 데려가는지
정말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건 바로 사위였어요. 그렇게나 아끼던 자기 아내가 한순간에 허망하게 죽자 세상이 떠나가라 울더군요. 항상 웃기만 하던 그 듬직한 얼굴에서 어찌나 눈물이 많이 나오던지 저는 사위가 그러다가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던 사위가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저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우리 햄이 이렇게 그냥 멀리 떠나보내는 것보단 다른 사람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떠세요? 우리 햄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엔 너무 아깝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햄이도 아마 그렇게 하길 원할 거예요. 사위가 얘기한 건 바로 막내딸의 장기 기증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아빠를 닮아 심성이 정말 고왔거든요. 평소에도 종종 저에게 자긴 죽으면 장기 기증을 할 거라며 말하곤 했는데 사위도 그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막내딸이 평소에 원하던 일이니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아이는 4명의 환자한테 새 생명을 준 후 영원한 안식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막내딸의 일부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해도 이미 죽은 아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잃은 슬픔에 매일같이 울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런 저에게 수시로 찾아와 같이 울어주더군요. 저는 그런 사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야 딸아이를 평생 잊을 수 없다지만 사위는 아직 살 날이 많은 창창한 나이잖아요. 그런 사이가 제 딸아이 때문에 발목이 잡혀 새 출발도 못하는 꼴은 보기 싫었습니다. 이복의 자네, 우리 혜미가 죽은 지도 벌써 6개월이나 지났네. 아직 그 슬픔이 다 가시지 않은 건 알지만 이젠 자네도 살아야 할 거 아닌가. 자네같이 착하고 인성 바른 사람이라면 언제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게야. 우리 혜미도 그걸 원하고 있을 거라는 거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말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장모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절대로 혜미 못 잊어요. 그간 혜미랑 장모님이랑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잊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귀찮게도 안 할게요. 그냥 가끔씩 와서 장모님이랑 예전처럼 대화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거 참, 정신 차리래도 젊은 사람이 지나간 일에 그렇게 미련이 많으면 못 쓰는 게야. 이제 우리 혜미가 죽었으니 난 더 이상 자네 장모도 아니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와서 초상집 분위기 만들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여자도 만나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저는 사위가 미련 없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일부러 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위의 손목을 붙잡고 억지로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이나 문 밖에서 사위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제발 이 착한 사위가 우리 딸을 하루빨리 잊고 웃음을 되찾기만 바랬어요. 그러던 와중 저의 걱정거리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암투병 중이었는데 막내딸이 떠나고 나자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그런 아빠를 걱정하긴커녕 병실에 찾아 막말을 하기 일쑤였어요. 아버지, 이렇게 병원비만 축내지 말고 그냥 유산을 미리 주세요. 어차피 받을 유산이니까 그 돈으로 병원비 내면 서로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의사 말이 어차피 가망도 없다던데 그 끈질긴 목숨 구질구질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식들 생각해서 일찍 가세요. 어차피 아파서 병실에만 누워있으면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서 뭐 하시게요? 그래 아빠, 그 아줌마 쫓아내고 그 5층짜리 건물 우리한테 주면 되겠네. 이제 햄이 그 요망한 기집애도 없으니까 더 많이들 가질 수 있어서 더 좋네. 그치 오빠? 아마 남편은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더 살아갈 의지를 잃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치료하면 몇 년은 더 살 줄 알았는데 정말 허망하게도 막내딸이 죽은 지 2년 만에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때 같은 막내딸을 잃은 걸로도 모자라 이젠 남편까지 떠나버리다니 저는 반쯤 미쳐서는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나서도 거의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떠나는 남편에게 예는 갖춰야 하니 상복을 입고 눈물을 훔치며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일부러 저에게 들으라는 듯 핀잔을 주더군요. 지가 뭔데 장례식장에서 손님을 받고 난리야? 우리 엄마도 아닌 주제에 친척들하고 인사하긴. 하여튼 재수없다니까. 왜긴 왜야. 우리 아빠 재산 탐나서 저러는 거지. 딱 보면 모르겠어? 저 아줌마 혹시 우리 아빠가 암으로 죽을 거 30년 전에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하긴 멍청한 아줌마 주제에 그런 걸 미리 알았을 리가 없지. 저는 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까지 저러는 애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3일장을 무사히 끝내고 남편을 화장시켜 납골당에 안치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동설안에 귀가 얼얼할 정도로 추웠지만 그것보다 더 추운 건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유일한 제 편이었던 막내딸과 남편을 모두 잃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막내 사위에게 했던 말처럼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더군요.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켜봐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찬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줄도 모른 채 제자리에 서서 한참을 흐느꼈답니다. 그런데 그때 납골당에서 나온 첫째와 둘째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겨우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쳐다봤어요. 아줌마, 내가 무슨 말 할 건지 알지? 이제 장례식도 끝났으니까 당장 꺼져. 뭐라고? 당장 꺼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같이 사는 여자니까 그나마 참았는데 이젠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순댓국집 이번 달 내로 당장 빼서 나가라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건물에서 장사를 해?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에 절대 눈독 들이지 마. 아버지 자식은 우리니까 그 재산도 다 우리 거라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를 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어도 모자랄 애들이 다짜고짜 재산 타령이라뇨. 게다가 아무리 제가 지들을 낳은 친엄만 아니었어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당장 꺼지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런 불효막심한 쓰레기 자식들한테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남편을 봐서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희들은 정말 부모도 모르는 호로 자식들이구나. 어떻게 아비를 잃은 자식들이 그리 돈 타령만 해댈 수 있는 게냐. 내일 살다 너희 같은 인간 말족을 처음 본다. 한낱 미물도 지 부모나 알아보는 법이거늘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건지.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부모가 부모 같아 부모 대접을 하는 거지. 당신같이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르는 아줌마를 엄마랍시고 데려온 아버지한테 왜 부모 대접을 해? 오히려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당신 같은 아줌마를 쫓아낼 수 있게 돼서 춤이 절로 나오는구만. 뭐? 춤이 절로 나와? 너희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너희한테 엄마로 인정받으려고 그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런데 뭐?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르는 아줌마라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배워먹지 못한 자식들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냔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아줌마야말로 재산 노리고 돈 잘 번 우리 아빠 꼬신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왜 대답이 없어? 이젠 혜미 그 기집애도 죽고 우리 아빠도 죽어서 지켜줄 사람 둘이 다 없어지니까 할 말도 잘 못하겠나 보지? 그렇게 우리 아빠랑 막내 뒤에 숨어서 여우짓 하더니 꼴 좋다. 저는 끝까지 저에게 막말을 내뱉어대는 그 둘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더 한마디라도 들었다간 그대로 쓰러져 저 세상에 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대는 걸 보니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식들한테 모욕을 당한 것도 수치스럽고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들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도 너무 허무했어요. 더군다나 둘째 딸의 말대로 이젠 저를 지켜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애들과 싸울 용기도 나지 않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남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버지 장례식에서까지 이러는 걸 보니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겠구나.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무식하고 못난 아줌마가 니들 앞에서 꺼져주마. 요 앞에 호수에 그냥 황몸을 던져버릴 테니 아버지 재산도 니들이 다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그때 모든 걸 체념하고 돌아서려는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신들 지금 우리 장모님한테 무슨 짓거리입니까? 뒤를 돌아보자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막내 사위였어요. 장례식장에 잠깐 왔다 간 걸 알고는 있었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따라와 모든 걸 다 드러나 봅니다. 막내 사위는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더니 애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들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인어른 재산은 당신들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장인어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나 박영진은 사망 후 재산의 30%를 아내 김송숙에게 남기며 자식 박효준과 박혜수에게는 각각 10%씩 남긴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들은 장인어른 재산의 10%씩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한테 순댓국집을 빼라느니 당장 꺼지라느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뭔 헛소리야? 우리 아빠가 그런 걸 썼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너 저 아줌마랑 지금 짜고 치는 거지? 하, 우리 아빠 필체 따라해서 유언장을 위조하기라도 했나 본데 너 그거 사문서 위조야. 알아? 그래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어디 빌붙을 데가 없어서 죽은 마누라네 집에 빌붙냐? 그것도 친엄마도 아니고 새엄마라고 우기는 저 아줌마한테. 그런데 어쩌냐?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인간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남겼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여자에 미쳤어도 자식들보다 저 아줌마한테 더 많은 재산을 남겼겠어? 거짓으로 꾸미려면 좀 말이 되게 꾸몄어야지. 너도 그냥 저 아줌마랑 같이 꺼져. 애들은 그 유언장이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놀란 건 매한가지였어요. 남편이 그런 유언장을 쓴 줄도 몰랐지만 그걸 하필이면 막내 사위가 가져올 줄은 더더욱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막내 사위는 악을 바락바락 써대는 애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를 불러오더라고요. 잠시 후 나타난 그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대표 변호사라는 직함이 찍힌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무장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와봤는데 상황이 말이 아니군요. 믿지 못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변호사 자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2년 전 그쪽 분들의 아버님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에요. 변호사 입회하에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춰 작성되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재산 분할은 철저히 이 유언장에 따라 배분될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해? 당신이 변호사면 다야? 당신도 저 아줌마랑 한패지? 그런 거지? 저는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아버님이 왜 이런 유언장을 쓰셨는지 잘 알겠군요. 이게 다 저 아줌마 때문이야. 저 아줌마 때문이라고. 참다 못한 큰아들이 저한테 달려들어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옆에 서 있던 막내 사위가 그 손을 턱 하고 잡았습니다. 이 쓰레기 자식이 감히 어디다가 손을 올려? 당신들 그동안 우리 장모님한테 막대하는 거
내가 우리 혜미 가족이라서 참은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당신들을 봐줄 이유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한테 장인어른 재산의 10%도 아까워. 그러니까 그 돈 먹고 당장 꺼져. 다신 우리 장모님 앞에 나타나지 마. 장모님 가요. 저딴 인간 말종들하곤 더 이상 말도 섞지 마세요. 이젠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저만 믿으시면 돼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막내 사이가 제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더니 주차장 쪽으로 이끌더라고요. 애들은 그런저리 뒤통수에 대고 계속 욕을 해댔지만 옆에 변호사까지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달려들지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막내 사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자네 너무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 대신 시원하게 복수를 해준 사위 덕분에 저는 살아갈 희망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 몰래 유언장까지 남기며 그동안 고생한 저를 배려해준 남편에게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사위와 함께 집으로 향한 전 막대 먹은 그 두 자식은 이제 남으로 생각하고 혼자서도 다시 힘내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였죠. 납골 땅에 유언장을 가져다 주고 다시 남이 될 줄 알았던 사이가 제 가족이 되어 주었거든요. 남편에게서 받은 유산으로 다른 곳에 가게를 새로 차릴 때도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도 항상 절 찾아와서 도와주더군요. 게다가 막내딸이 죽기 전처럼 틈만 나면 저에게 찾아와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잔뜩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내 사위를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은 막내딸이 진짜 제 딸이 된 것처럼 막내 사위도 제 자식이 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시간이 흘러 벌써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2년 4개월이나 되었네요. 전 아직도 사위와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막내딸의 납골당에도 같이 갔다 왔어요.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 일부를 사위에게 주고 싶은데 어찌나 거부를 하던지 그게 조금 속상하긴 하네요. 저는 여전히 순댓국집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전 좋은 일을 많이 하던 남편의 유지를 따라 최근엔 어렵게 지내는 학생 2명을 후원하고 있답니다. 아마 남편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착한 사이가 제 곁에 오게 된 건가 봐요. 전 앞으로도 남편처럼 남들한테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언젠간 저도 제 재산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날도 오게 되겠죠.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나쁘게 살면 다 돌아온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랍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절 그렇게 멸시했던 그 애들이 결국엔 지 아버지한테까지 믿음을 잃고 유산을 조금밖에 못 받았잖아요. 솔직히 10%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애들은 당연히 유산 전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 정도도 큰 벌일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과연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은 정말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